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원아리. 직업은 빌딩 청소원. 나이는 26. 나는 약혼자가 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내 약혼자는 이 빌딩에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이다. 약혼자인 고유한과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오다 가다 얼굴을 익혔는데 어느 날 고유한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 뒤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지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받았고 어느새 나도 그 사람한테 끌리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고유한은 내가 매일같이 성심성의껏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전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후 고유한은 나와의 관계를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 했지만 내가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청소원하고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교제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더 미루지 말고 나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조촐한 약혼 파티를 열기로 했다. 유한 씨는 파티에 대해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유한 씨 회사의 사원인 왕재숙이란 여자 때문이었는데 왕재숙은 23살에 갓 사회인이 된 어리고 겁없는 여자 하는 애였는데 성격이 단단히 삐뚤어졌는지 청소원을 얕받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복도에서 부딪힐 때마다 맨날 더러운 것만 만질 텐데 이런 일하는 여자를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어?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나를 비웃고 지나갔다. 일하다 자기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부러 더 찾아와서 나한테 독한 소리를 하는 걸로 자기 기분 풀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약혼 파티에는 유한 씨 회사 직원 전체를 초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재숙도 올 테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속으로 힘들었지만 유한 씨 앞에서 부하 직원 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참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약혼 파티에 와서 내가 자기네 사장 약혼자라는 걸 알면 설마 자중하겠지? 하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기로 했다. 약혼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왕재숙이 오더니 저기요, 청소 좀 신경 써서 할 수 없어요? 바닥이 이게 뭐야? 라며 짜증을 냈다. 네, 죄송해요. 지금 하는 중이라서요. 라고 하고 대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청소만 하면 머리 쓸 일은 없어서 좋겠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고 싶지 않지만 라면서 혼자 웃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 지저분하다고 그쪽 회사에 클레임 걸까봐 해고되면 다른 청소 일자리 알아볼 거야? 하긴 자기한테는 딱이긴 해. 라고 하길래 상대하기 귀찮아진 나는 저 곧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재숙은 헐 대박, 자기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도 있어? 그 남자 취향 독특하네. 그 남자도 청소부야?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라며 마음껏 비웃었다. 내 남친까지 들먹이며 비웃는 건 정말 참기 어려웠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CEO. 라고 대꾸해줬다. 왕재숙은 그 말에 약이 올랐는지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봤다. 그러더니 홀짝홀짝 마시고 있던 커피를 일부러 바닥에 쏟아버렸다. 당황한 나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어머,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하더니 바스켓에 들어있던 물을 냅다 내 머리에 끼얹었다.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는 수모를 겪고 순간 정지 모드가 된 나한테 이제 좀 깨끗해졌네. 뒷마무리 잘해. 라고 하더니 신이 나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며 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며 바닥을 다 치운 후 으슬으슬 몸을 떨면서 탈의실로 향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청소회사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가업이었고 지금은 아빠가 사장으로 있었다. 딸바보 아빠를 둔 나는 아빠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청소일 또한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왕재숙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너무 사소한 이유 같았고 그게 더 자존심이 상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진 채로 맞이한 약혼 파티 당일. 파티장에는 많은 사원들이 자리했고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파티를 위해 유한씨가 선물해준 드레스를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사원 일동이 박수로 우리 둘을 맞이해주는 순간 긴장감은 최고치에 달했다.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파티장을 둘러봤지만 왕재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파티에 안 왔다고 생각한 나는 마음이 한결 놓였고 그 순간부터는 긴장도 풀리고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나서 자연스럽게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파티장에 마치 주인공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가 등장했고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자세히 보니 한껏 꾸미고 나온 여자는 왕재숙이었다. 나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었는지 뒤로 몸을 살짝 뺀 순간 유한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안, 중요한 전화라서.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혼자 앉아있는데 왕재숙이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드레스 차림의 나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봤다. 나도 아무 말 없이 왕재숙을 쳐다보자 왕재숙은 들고 있던 와인을 내 드레스에 끼얹었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청소부 주제 사장님 약혼 파티가 어디라고? 와인 맛봤으면 주제를 알고 그만 꺼지시지. 라고 했다. 마침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나는 나더러 지금 가라고 한 거 맞죠? 라고 왕재숙한테 대묻자 아직 내가 사장의 약혼자라는 걸 파악하지 못한 왕재숙은 빨리 나가란 말 안 들려? 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사원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부장님이 왕재숙에게 왕재숙,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장님 약혼자분께 이게 무슨 신뢰야? 미쳤어? 라고 버럭. 왕재숙은 사장님 약혼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여자 여기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라면서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원들이 이분 진짜 사장님 약혼자셔. 너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람들은 다 왕재숙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약혼 파티에 초대장은 받았지만 약혼자가 누구인지 아무한테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해진 왕재숙은 이 드레스 유한 씨가 오늘 파티를 위해서 특별히 선물해준 소중한 거였는데 라면서 노려보자 사장님 약혼자라니 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청소부가 우리 사장님하고 약혼을 했어? 라고 했다. 그때 파티장으로 돌아온 유한 씨가 청소일이 뭐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왕재숙은 사장님!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와인으로 얼룩진 내 드레스를 가리키며 이건 그게 아니라요! 라면서 잔뜩 변명을 늘어놨다. 유한 씨는 침착하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약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공한테 와인을 끼얹다니 명백하게 사회인으로서 상식이 결여된 행동이야. 왕재숙 씨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단호박.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싹싹 빌었지만 왕재숙은 곧 끌려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원들은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록 드레스는 엉망이 됐지만 한층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며칠 후 왕재숙을 해고한 유한 씨는 그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드레스를 변상하라고 청구했다. 유한 씨가 고른 드레스는 7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브랜드였고 평사원인 왕재숙이 그만한 가격을 변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유한 씨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골랐을 걸 생각하면 변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왕재숙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드레스 값을 변상하자 빈털터리가 됐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지 아빠 회사의 청소원 모집 고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왔다. 사진을 보고 단박에 왕재숙이란 걸 안 나는 아빠한테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아빠는 이력서를 돌려보냈고 면접을 거절했다. 그 후 왕재숙은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는데 성격이 그 모양이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길게 가지 않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한다. 우연히 길에서 왕재숙이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 미로와 짐작하건대 먹고 살 돈도 없는 게 분명했다. 유한 씨와 결혼한 후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지만 파트 근무를 하기로 생각을 바꿨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애착도 있었고 이제 됐다 싶을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청소한 일을 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남편의 내조에도 힘쓸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내가 없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회사 전반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실무에 관해서 최강자였다. 실적 빵빵, 입사일에 무지각, 무결근을 자랑하는 바른 생활, 자타공인 모범사원. 그런데 여름 성과급을 보고 기절할 뻔. 자그마치 전년 대비 3분의 1이 깎여나간 것이 아닌가. 회사 이익률도 좋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른 사원한테 물어봤더니 성과급이 깎인 건 나뿐이었고 심지어 성과급이 오른 사원도 있었다. 만약 내가 중대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던가 업무 태도가 불성실한 게 이유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대체 왜 나만 성과급이 마이너스가 된 건지 환장할 노릇이었다. 작년부터는 계장급으로 승진해서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말이다. 시스템 납품 기일이 다가오면 집에 갈 수만 있어도 행운이었고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건만 그 와중에도 체력 관리마저 철저히 하면서 업무에 충실했고 부하가 잘못을 하면 내가 커버하고 고개 숙이고 상사가 잘못해도 같이 고개 숙이고 빌고 휴일에도 달려나가서 즉시 대응했거늘. 그 결과가 성과급 마이너스라니. 당연히 왜 저만 이런 거죠? 라고 항의했다. 성과급이 결과를 말해주잖아. 뭐가 문제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봐. 라고 대답하고 끝.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전 사원이 마이너스 성과급을 받았다면 불만을 품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 콕 집어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이나 물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개선점도 찾겠지만 상사는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회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였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회사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졌다. 그날 이후로 업무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구직 활동을 시작.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와달라는 콜을 받았다.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러자 상사는 내가 사표를 던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화가 난 얼굴로 지금 성과가 좀 깎였다고 발끈해서 이러는 거야? 회사가 자네를 이만큼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라면서 화를 냈다. 나를 먼저 버리고 이렇게 되게 만든 게 누군데? 그만두겠다고 하자 배신자 취급을? 어이 상실이었다. 그깟 성과급 좀 깎인 게 아니니까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제가 열심히 일한 유일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절반이 깎여나갔다면 그만두는 건 당연하다. 상사 앞에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상사는 나한테 혹시 새로 옮길 회사가 정해졌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성과가 100% 인상해 줄게. 그럼 굳이 사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누구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만약 내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계속 같은 식으로 대우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자 불신감이 더 커졌다. 이미 아무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감정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했고 더 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평상시부터 자료 정리를 틈틈이 해뒀기 때문에 손쉽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 막판에 상사가 열을 내면서 네가 다른 데 가면 뭐가 다를 줄 알아? 라며 악담을 했지만 지금 회사보다 더 규모가 큰 곳으로 거치가 정해졌고 이 회사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꿰뚫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그만뒀다. 그리고 나는 새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처음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새 회사에서는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게 나를 믿어줬고 업무를 맡겼다. 중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주자 다들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새 회사는 완전히 실력주의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재취업 후 급여가 급상승했다. 입사하고 1년이 지나 성과급 시기가 돌아왔고 작년 일이 트라우마로 떠올랐는데 성과급을 받는 날 약간 겁이 났다. 하지만 명세서를 보고 나서 눈을 씻고 다시 봤을 정도로 깜놀했다. 이거 내 급여 명세서 맞아?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다른 의미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회계과에 가서 이게 내 성과급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틀림없다는 확인 사살을. 내가 해온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란 걸 아주 오랜만에 만끽했다. 새 직장에서 완벽 적응 후 궤도에 오를 무렵 전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연락이 왔다. 오래간만에 전 직장 얘기를 듣다가 여러 번 놀랐다. 우선 내가 퇴사한 후 회사 실적이 빠르게 하강 곡선을 탔다고 했다. 실적 하강과 내 퇴사가 관련이 있는 건 내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 순서를 메모해뒀지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없었고 통솔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 동선이 엉망으로 꼬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이 늦어지고 여기저기서 실수 연발. 화가 난 사장이 갑자기 왜 이러냐며 우리 부서에 내려왔고 내가 그만뒀다는 걸 사장이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사는 그때까지 내가 그만둔 사실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물론 사장이 그 많은 사원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퇴사를 하면서 업무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진 게 문제란 걸 알게 됐다. 그리하여 내가 퇴사를 한 이유를 동료에게 물었고 사장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되물었다는. 사장이 봤을 때도 내 실적에 성과급이 그렇게나 깎인 게 이상하다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상사가 횡령한 사실이 발각. 상사는 본래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내 보너스를 슬쩍한 거였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인 내가 자기보다 유능하고 다른 사원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걸 질투했던 것이다. 동료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의문점이 다 풀리면서 머리가 가벼워졌다. 그 상사는 회사에서 해고된 건 물론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동료는 업무 평가는 공정하게, 성과급은 투명하게 지급하겠다는 사장님의 전원이 있었다며 다시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지 내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상처를 입은 회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하지만 전 동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내 성과급을 착복한 상사는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업무 평가와 부하 직원의 성과급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 악질적이라는 이유로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회사의 사장은 자기 회사 내부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사표를 내고 떠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 상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셨다. 재입사는 거절했으나 그 제안은 기꺼이 받기로 했다. 덕분에 상사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전 회사에서 마이너스 됐던 성과급을 보상해줬기 때문에 성과급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나를 피해자로 만든 상사는 절대 용서가 안 되지만 지금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있고 죄 지은 자에게 벌도 내려졌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상사는 앞으로 그 안에서 시간도 많을 테고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길 바란다. 남편과 사귀게 된 계기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까워져 있었다. 남편은 솔직히 나한테는 분에 넘치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 시누이 될 사람들이 완전 무개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 인사를 무시했고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내가 있는 데서 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 건가 싶어서 두통이 올 지경이었지만 그 정도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우선 시누이는 자기 오빠에 대한 감정이 혈육에 대한 감정 이상이란 묘한 인상을 받았다. 시누이는 나한테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오빠한테 어울리니? 당장 헤어져! 라며 막말을 했다. 처음엔 오빠 껌딱지려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하더니 남편 침대로 쏙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나서 티셔츠 한 장만 달랑 걸치고 나와서 남편 앞에서 여자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있구나 감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누이는 각각 아이가 있던 시부모님이 재혼하면서 의남매가 된 사이로 혈연관계는 없었다. 시누이는 남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분명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딸이고 남편은 시아버지 아들이었다. 혈연관계가 없는 의남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고 그래도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내 남편을 상대로 내가 직접 겪게 될 줄이야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누이하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결혼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됐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본심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엄연히 재혼 과정에서 남매인 두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시누이와 남편을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시누이와 세우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나를 괴롭혔다는 걸 알고 나서 모든 게 이해됐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재혼한 건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한 후의 일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남편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스펙이 좋다는 걸 알게 된 후 시어머니는 자기 딸하고 결혼시킬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시누이가 오빠를 오빠로 안 본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남편이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시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 혼자 사는 집에 들락거리게 만든 사람도 시어머니였고 그들의 질 낮은 계획의 일부였다.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가인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시댁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절대 반기를 드는 일은 없어야 돼. 내 딸한테도 절대 복종할 것은 물론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라고 염치 없는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저지를 당했다. 수준이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쪽에서 무시했고 결혼식은 점점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혼식에 안 부를 수도 없는지라 당연히 초대장을 보냈다. 그런데 시누이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말했다. 시누이는 피로연에 하얀색 머메이드 스타일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다. 결혼식 때는 적당히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하더니 남편과 내가 피로 현장에 등장할 때 심장이 너무 떨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둥 뒤에서 시누이가 훔쳐보고 있는 걸 알았다.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남편이 화를 내자 오빠 진짜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겠어? 우리 친남매도 아니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단 말이야. 엄마는 우리 응원한다고 했어. 제발 오빠 라고. 이건 정말 최악이다 싶었고 피로연이 시작된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 하객들을 생각해서 식장 스태프에게 시누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너 드레스는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시누이 머릿속에는 내가 아니라 자기가 남편하고 같이 하객 앞에 짠하고 등장할 계획이었던 거다. 일단 그런 사고는 사전에 저지했고 정상적으로 내가 등장했으나 어느 틈엔가 시누이는 흰색 드레스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 친척들, 지인들 모두 웅성웅성거리고 스태프들이 나서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설득하고 엄청 화가 난 시아버지와 그 옆에 시어머니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저 여자보다 네가 100배는 더 신부 같다. 라고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자 우리 쪽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상식도 정도껏 해야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같이 일어나서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피로연에 웨딩드레스 입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법대로 해! 라고 버럭 화를 냈다. 한술 더 떠서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오빠 신부는 나야. 저 여자보다 내가 훨씬 드레스 잘 어울리지 않아? 날 좀 봐! 라고. 식장은 대혼란이 벌어졌다. 친척들은 고성을 질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우리 부모님은 하객 테이블을 돌며 사과를 했고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소리소리를 지르며 분노 대폭발. 몇 달 전부터 남편과 평생 추억에 남을 멋진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전부 엉망이 됐고 누구 때문에 죽어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결혼식으로 끝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님은 내가 정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도 될지 걱정하셨지만 남편 잘못이 아니란 건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 자네 잘못이 아니란 건 알지만 솔직히 자네 어머니와 여동생은 기본 상식도 없는 게 분명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어머니나 여동생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내 딸하고 결혼시킬 수가 없네. 자네 가족과 손절할 수 있겠나? 라고 묻자 남편은 곧바로 네 라고 대답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였고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민 없이 손절할 결심을 했다고 본다. 더구나 우리 부모님이 시아버지하고까지 손절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 시누이와 손절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손뼉치며 대환영. 시누이는 그 여자 손절하고 온 거야? 나랑 있으려고. 맞지? 라면서 남편한테 달라붙는 시누이를 바로 떼어내면서 손절은 너랑 해야지. 어?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기겁을 했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얜 네 가족이란 거 잊었니? 진자를 위해서 그 여자 버리고 온 거지? 응? 아니요. 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버지는 예외지만 앞으로 두 사람하고는 절대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선언했고 그러자 시누이가 난리가 났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오빠 협박했지? 라면서 남편 말을 계속 거부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시어머니한테 여기에 사인해. 라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당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진수만 당신들한테 질린 게 아니야. 나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들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신 나간 딸내미를 타이르기는커녕 더 부추기는 더 정신 나간 여자는 필요 없어. 남은 건 이혼뿐이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왔는지 빌고 빌었지만 시아버지의 결심은 굳건했다. 사실 시아버지는 엉망으로 끝난 피로연 뒤에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었다. 아빠는 내 결혼식을 잔뜩 기대하셨던 만큼 시아버지를 향해 모든 분풀이를 다 했는데 시아버지는 말없이 묵묵히 그 화를 다 받아내고 거듭 사과하셨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아빠도 나중엔 사과하셨지만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나는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 사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셨을 때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한다는 건 즉 처음부터 남편과 타인이었던 두 사람과는 앞으로 영원히 볼 일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 남편도 시아버지 결심에 대찬성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아버지의 뜻을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지 의붓아들을 사위 삼으려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다 당장 하루 살기도 버거운 처지로 전락했고 절망했다. 어리석은 시누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남이니 진짜 결혼이 가능하다며 좋아했지만 남편이 그동안 법적 여동생이라 봐줬는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라고 완전 손절을 당한 후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서 페인처럼 살고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결혼식 피로연을 최악으로 만든 두 사람과 더는 볼 일이 없어서 안심이고 그 두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뿐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둘 다 열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일한 만큼 보수도 충분했고 서로 해외 출장이 잦아서 같이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열비가 지나치게 많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청구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천문학적인 건 아니었고, 다만 둘 다 해외 출장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는데 평소와 거의 다르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별다른 의도 없이 라이브 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해 놓고 다음 출장길에 올랐다. 남편도 출장 가고 없어서 집안엔 당연히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는데, 헐, 예상 밖의 사태가. 신우이가 카메라에 등장했다. 혼자도 아니고 친구 셋을 대동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캐리어까지 끌고 객관적으로 지나가다 들린 포즈라고 보긴 어려운 시츄에이션이었다.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 릴렉스한 분위기. 다음 동선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우리 집은 내 상사가 몇 년간 해외 근무 발령이 나면서 그 기간 동안 집 관리 겸 와서 살아도 된다고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을 빌려줬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집은 아니었다. 하여 신우이가 집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군가한테 열쇠를 받았다는 거고, 그 누군가는 남편 말고는 없었다. 남편은 여동생한테 약했고, 여동생 부탁이라면 남편 사전엔 거절이란 단어가 없었다. 명품도 척척 사주는 여동생 물주였다. 반면 나는 신우이가 완전 싫었다. 신우이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오냐오냐 자란 탓인지 예의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 내가 여러 번 선물을 사준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당근 무개념. 나는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의 경솔함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남편은 열쇠를 준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신우이를 싫어하니까 서로 얼굴만 안 마주치면 신우이가 집에 와도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냥 우리 집이어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온 게 용서가 안 될 판국에, 더구나 내 상사가 나한테 관리를 맡긴 집인데 무슨 만행이냐고. 만에 하나 신우이가 불이라도 내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지자 남편도 덜컥 겁이 났는지 신우이한테 잘 말해두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2번 다시 신우이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 솔직히 남편이 신우이와 거리를 두길 바랬지만 그것까지 요구하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내 집에 들락거리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엮이는 건 절대 노라고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이 정도에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신우이가 또 남편한테 연락을 해왔다. 신우이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였다.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온몸이 으슬으슬. 신우이 전화란 걸 알았을 때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남편은 신우이와 통화하면서 제대로 말을 못 잇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틈으로 살피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내가 뭔데? 라고 물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디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모양인데 돈을 다 써버려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네. 오늘은 혼자 온다고 하는데. 라고 운을 뗀 후 내 대답을 기다리는 남편.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나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화도 나고 너무 어이도 없고 속이 터져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열받음. 나는 침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목을 쥐어짜면서 집에 들이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하자 남편은 급 쫄아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속닥속닥거렸다. 신우이가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란 건 뻔히 짐작했지만 열이 펄펄 끓고 너무 아파서 참견할 힘이 없었다. 이 집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 남편이 꼬물럭꼬물럭 뭘 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배고프다고 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라고 쭈뼛거렸지만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지금 나는 고열에 시달려서 혼자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나는 내팽개쳐두고 신우이하고 밥을 먹고 오겠다. 밥 먹고 나면 호텔도 잡아주고 용돈 주고 풀코스로 모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힘이 빠졌다. 그 뒤로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열이 너무 나고 아파서 그랬던 것도 같고 나도 오빠가 있었다. 울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서러운 마음을 전부 털어놨다. 우리 오빠도 1시간 거리에 산다. 목도 아파 죽겠고 머리도 아파 죽을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엔 기억도 안 났다. 전화기 너머로 오빠는 오빠대로 화를 내면서 말을 막 쏟아냈는데 중간부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오빠 집에 누워 있었다. 정신 좀 들어요? 기분은 좀 어때요? 올케가 다정한 목소리로 내 걱정을 해주고 있었다. 올케 말로는 오빠가 내 전화를 받고 내 상황을 듣고 나서는 엄청 화를 내면서 나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담요로 칭칭 둘러서 오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였다. 무의식 중에 나는 계속 흐느끼며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다고 했다. 오빠가 내 핸드폰을 챙겨와준 덕에 남편한테서 온 대체 어딜 간 거야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제 와서 웬 걱정. 남편의 메시지는 아무 느낌이 안 와닿았다. 남편은 열이 펄펄 끓는 나를 두고 나갔고 오빠와 올케는 내가 걱정돼서 1시간 운전을 해서 달려와줬고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다. 적정한 방한 온습도 땀을 흘리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어느새 보송보송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덕분에 몸이 한결 편했다.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깨면 뭘 좀 먹여야 한다면서 목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러 갔다고 했다. 오빠와 올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이게 바로 가족이란 생각이 들었고 깔끔하게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메일이. 남편은 신우이와 밥을 먹고 둘이서 나이트 영화까지 한 편 보고 나서 신우이와 헤어지고 집에 왔더니 내가 없어서 걱정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하고는 이혼할 거니까 나가서 여동생하고 더 놀다 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라고 하트 마크까지 곁들여서 답장을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나한테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당신이 나가고 나서 증세가 심해져서 오빠한테 연락했고 오빠가 데리러 와줬다고 설명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나가버리는 남편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는 더 이상 진심이 느껴지지도 신뢰할 수도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남편은 동생이 애원하는데 오빠로서 거절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어쩐다 떠들었지만 이혼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빠 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나는 상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상황을 설명했고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후 집 관리를 더는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자 남편이 있었고 제법 그럴듯하게 나한테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고 말했다. 이제 곧 남남이 될 사이인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텐데? 과장님한테 나 이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 이번 주말에 짐 다 뺄 건데 당신도 준비해야지. 홧김에 그냥 한 말 아니었어? 이혼이 그렇게 쉬워? 열 때문에 헛나무 말이려니 했는데 난 앞으로 자중할게. 진지한테도 잘 말하고. 그럼 됐잖아. 어? 계속 삐져 있을 거야? 화 풀어. 어? 내가 지금 이러는 건 이번 일 한 번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졌을 뿐. 물론 내가 아플 때도 나보다는 동생 전화가 더 중요한 남자를 더 이상 남편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확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남편한테 분명히 전달하자 남편은 그제야 지난밤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했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나는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오빠까지 나를 거들러 왔고 오빠한테 한 대 맞은 후 남편도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을 이혼남으로 만든 원흉인 신우이와 드디어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는데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고. 신우이는 오빠가 이혼을 하자 더 쉽게 빨대를 꽂을 수 있으리라 잔뜩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는 사실. 드디어 오빠한테서 내가 떨어져 나갔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오빠한테 빨대를 꽂을 수 없게 된 신우이를 생각하면 속이 후련하다. 내 이름은 윤보수. 얼마 전 아내 한재숙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 현실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문상객도 받고 장례식도 치르고 장지도 정하고 할 일이 태산이었다. 상주는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상주 노릇을 시작했다. 조문 첫날, 조문객은 거의 대부분 우리 집안 쪽 친척들이었다.
아내 쪽은 가족도 친척도 거의 없었고 조문객은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낯선 사람이 혼자서 온 게 눈에 띄었다. 누구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는 내 눈길을 끌었고 훤칠한 키에 미남형이었다. 아이돌풍 외모는 아니지만 연극 무대에 서면 딱일 것 같은 분위기가 제법 있었다. 아무튼 처가 쪽 식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직장 동료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아내는 전업주부를 희망했고 10년 이상 직장에 다닌 적이 없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여기까지 올리는 만무하고 솔직히 갑작스러운 장례 준비로 밥 한 술 못 먹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한계 상태였고 모르는 남자한테 말을 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그래도 명색이 상주인데 찾아온 사람한테 인사 정도는 하는 게 예의지. 실례지만 아내와는 어떤... 내가 말을 걸자 남자는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재숙이한테 아무 말도 못 들으셨어요? 전혀? 네? 정신이 확 들었다. 남자는 아내를 아내 이름으로 불렀다. 아내는 남자 형제도 없는데 대체 사촌이 있었나? 없는 족보를 찾고 있는 사이 남자는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저와 재숙이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녹다운됐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다니, 이런 비극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하지만 최대한 남은 정신을 모아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물었다. 말씀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된 사람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남은 핸드폰을 꺼내서 증거 사진을 몇 장이나 보여줬다. 아내와 남자가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걸으면서 서로 안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밝은 표정. 내 아내만 아니면 그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친절하게 호텔에서 수건만 달랑 두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확인 사살을 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입을 틀어막으며 위가 역류하는 걸 참는 나를 남자는 다시 경멸하듯 쳐다봤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재숙이가 내 얘기를 전혀 안 한 것 같군요. 얘기할 수가 없었겠지. 불륜이 무슨 자랑이라고. 재숙이 나한테 뭐든 다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인생의 전부고 집안일엔 관심 없는 집만 되는 남편 윤보수 씨 얘기라던가.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뭐야? 그걸 말로 해줘야 하나? 재숙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마지막 가는 길이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용건이 있어. 불륜남은 다음 순간 더 큰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 이걸은 내가 가져갈게. 사랑했던 남자 곁에 있는 게 맞아. 나도 사랑하는 여자를 곁에 둘 권리가 있고. 당신 미쳤어? 뭘 가져간다고? 다른 문상객들이 몰려들면서 남자와의 언쟁은 거기서 끝이 났다. 향 냄새를 맡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방금 전 아내의 불륜남이 한 말이 떠나지 않았다. 미친놈이 누가 자기 마누라 유고를 불륜남한테 넘겨? 상주 노릇을 버젓이 해보이면서 불륜남의 존재를 무시했다. 난 상주, 넌 불륜남. 장례식 날 불륜남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났다. 스님의 독경을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무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 돼. 제법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 불륜남을 죽일 기세로 노려봤다. 장례식이 끝나면 발인 후에는 화장. 나는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륜남에게 다가갔다. 불륜남은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놈은 나를 보며 기선제압을 하려는 말투로 당신은 법정 남편에 불과했고 당신 아내가 정말 사랑한 남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나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진실이 뭔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 내 말을 가로막으며 불륜남이 이렇게 물었다. 그런가? 그럼 남편인 당신과 재숙이가 마지막으로 남녀로서 사랑을 나눈 게 언제지? 기억은 나세요? 몇 달 전, 몇 년 전, 언제지? 그건 이미 각방 쓰는 사이 아니었나? 두 사람이 남녀로 사랑을 나눌 땐 어땠는지 기억은 아시나? 고양이가 쥐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였다. 결론을 다 알면서 일부러 질문을 하는 듯한 거북한 상황.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재숙이 유고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재숙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단지 법률상의 남편이라고. 재숙이도 늘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내가 싫었으면 차라리 이혼을 했어야지. 재숙이는 나를 그래도 나하고 재숙이가 사랑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지난번에 보여준 데이트 사진.
그렇게 제대로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려면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지. 그래서 수입원이 법률상의 남편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진실한 사랑 앞에서 법률적 남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야. 불륜남은 나를 한껏 비웃으며 그날은 그냥 돌아갔다. 좋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내가 법의 힘을 보여주지.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법률상의 남편으로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불륜남은 법률상의 부부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허나 법적으로 당당한 남편인 만큼 불륜남한테서 위자료란 걸 받아낼 자격이 있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자 불륜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용의주도 한 놈이 문상을 와서는 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둔 모양이었다. 불륜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즐기는 타입으로 딱히 돈도 없는 걸로 파악됐다. 어이 불륜남, 당신 진실한 사랑이 어쩌고 대단한 사랑꾼처럼 잘난 척하더니 사랑한 대가는 치르기 싫다는 거야 뭐야? 이번엔 내가 놈을 코너로 몰아갔다. 사랑 어쩌고 하면서 불륜도 사랑인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 책임은 안 지겠다. 그럼 그렇겠지. 뭐야 너? 네 사랑은 내 월급이 없으면 데이트 비용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자존심도 없고 비렁뱅이 같은 거였지 참. 누가 자존심이 없어? 나 자존심 많거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지금 당신 우리 사랑을 모욕했어. 선 넘지 마. 개변은 그만 늘어놓고 법률적 책임이나 지라고. 좋아, 내가 그거 주고 만다. 솔직히 불륜남이 위자료를 안 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륜남은 노는 것만 좋아했지 직장에서 평판도 별로에 무능한 놈이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불륜남이 집으로 찾아왔다. 자, 이 돈 받아. 과장된 몸짓으로 남자는 뭉칫돈을 바닥에 던졌다. 나는 위조 화폐를 의심했고 돈을 살펴봤는데 돈도 진짜였고 금액도 정확히 3천만 원이었다. 내가 확인을 마치자 불륜남은 마치 자기가 이겼다는 표정으로 활짝 웃어 보였다. 어때? 속으로 놀랐지? 그 돈 마련하는 거 쉬웠어. 그럼 이제 나한테 건네줘야지. 불륜남은 손을 내밀었다. 뭐? 뭐를? 뭐라니? 죄수기 6g이지. 내가 방금 돈 줬잖아. 네가 뭘 좀 착각한 것 같은데? 뭐래? 입만 벌리면 법률상의 남편이라고 날 경멸하더니 그래서 넌 죄수기한테 무슨 존재인데? 난 죄수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지. 그냥 남자... 아니! 넌 법적으로 완전 타인이야. 나는 그 워딩으로 단언했다. 넌 죄수기와도 나하고도 그냥 남이야. 넌 불륜관계였던 그냥 타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가족도 아니고 남편은 더더욱 아니고. 따라서 타인에 불과한 남자한테 아내의 유골함을 양도할 의무는 없어. 절대 못 줘. 이걸 아니잖아. 난 위자료도 줬고. 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불륜남을 노려보며 마음껏 비웃어줬다. 남편인 내가 아내의 유골함을 어떻게 관리하든 그건 내 자유고 그냥 타인인 너한테 이 일에 참견할 권리 따윈 없어. 불륜남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 후 들은 얘기로는 불륜남은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소비자 금융에서 빌려서 마련했고 여기서 빌린 돈을 저기서 빌려서 메꾸면서 눈덩이 불어나듯 빚이 불어났다는데 결국엔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말았고 지금은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내의 유골은 무용고자 묘지에 보냈다. 그게 내가 아내에게 내린 벌이었다. 한편 불륜남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집사람 유골은 이제 나한테도 없어. 무용고자 묘지에 보냈어. 라고 말했더니 불륜남은 울음을 터뜨렸다. 넌 딱 거기까지. 내 이름은 지주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샐러리맨 남편.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끼리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진상녀가 있었다. 진상녀의 이름은 왕진자. 그녀의 취미이자 특기는 다른 엄마들의 약점 들춰내기.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으로 나랑은 안 맞았다. 어느 날 왕진자 씨가 다른 엄마들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면서 나더러 같이 가자고 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러면 유치원에서 우리 딸이 왕따가 될까봐 걱정해서 점심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왕진자 씨를 선두로 다른 엄마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엄마들과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왕진자 씨가 근데 주희 씨는 맨션이 아니라 주택에서 산다면서? 네? 아, 네, 주택이에요. 내가 대답하자 왕진자는 갑자기 나를 비웃듯이 혼자 깔깔거리며 웃었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할 걸 그랬네. 자기만 빼고 우린 전부 고급 타워 맨션에서 살거든. 아, 네. 그리고 자기 남편 샐러리맨이라면서? 그것도 작은 회사? 그러니 타워 맨션에 살 형편이 안 되겠지. 돈이 없잖아. 자기 너무 안 됐다. 얘기 나온 김에 다 말하지 뭐. 나는 역 바로 앞에 있는 고급 맨션 43층에 살고 있어. 이건 빼박 계층 갈라치기였다. 이 근방에는 고급 맨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부유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택에 살고 있는 나를 빈곤층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하는 게 느껴졌다. 순간 열이 받았지만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겨우 반년 전이었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엄마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다. 어머, 그러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주택이면 제일 집값 싼 1층하고 똑같잖아? 용케 우리 유치원에 들어왔다 자기. 이 유치원은 고소득층만 들어올 수 있는 데인 거 몰랐어? 어쩌다 보니 유치원이 부자 동네에 위치한 것일 뿐 고소득층만 골라서 입학시킨다는 건 가짜 뉴스였다. 왕진자 씨는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말하고 있었다. 왕진자 씨는 내가 자기가 하는 말에 전혀 기죽지 않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너 이래도 기 안 죽을래? 뭐 그런 말투로 더 강도를 높여서 불쾌한 발언을 이어갔다. 자기 남편은 샐러리맨에서 월급 받아먹으려면 매일매일 굽신거리면서 눈치 보랴 아부하랴 진짜 바쁘겠다. 우리 남편은 자랑이 아니고 중역이라서 바쁜데 해외 출장이 많아서 진짜 피곤해. 자기 외모 수준에서는 그 정도 남편이 딱이지 뭐. 차이가 너무나도 그렇잖아. 근데 짠하긴 하다. 요즘은 각자 숟가락대로 사는 세상이라 자기 딸도 자기처럼 그저 그런 남자랑 결혼할 테고 너무 안 됐다. 저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저 화내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 딸 인생은 진자 씨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 지렁이도 꿈틀. 너무 무섭다. 근데 내 말이 다 사실이잖아. 아, 내 정신 좀 봐.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티파티 했을 때 그날 내가 특별히 프랑스 요리 셰프 불러서 대접한 거 기억하지? 주희 씨도 먹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왕진자는 대놓고 나를 비웃는 얼굴로 쳐다봤다. 그럼 다음엔 다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너무 엑사이팅하다. 나에 대한 일이나 유치원에 관한 거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겠지만 내 소중한 딸아이와 남편을 무시하다니. 왕진자는 내 영린을 건드렸다. 그리하여 나는 주말에 엄마들을 초대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초대 당일 시간이 되자 왕진자는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우리 집 근처에 도착했다며 연락이 왔다. 창문을 열고 봤더니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자기네 집 어디야? 진자씨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나는 철컥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왕진자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내 얼굴 한 번, 집 한 번 번갈아 쳐다봤다. 여기가 자기네 집이야? 대저택인데?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티타임 준비 다 됐으니까. 왕진자 씨와 다른 엄마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자 다들 입을 모아서 어머, 이거 대리석 아니야? 방은 몇 개야? 정원이 몇 평이야 대체? 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넓은 방으로 안내하자 전용 셰프가 특별히 신경 쓴 메뉴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 있었다. 왕진자 씨는 충격을 받은 건지 경기를 일으킨 건지 계속 입을 해 벌리고 말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남편 평범한 샐러리맨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아, 알았다. 친구네 집 빌렸구나? 그치? 아니요, 여긴 틀림없는 우리 집이에요. 남편이 샐러리맨인 건 맞는데 장차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작은 회사에서 바닥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 남편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사원이나 그건 어디까지나 장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과정 중이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회사를 맡길 생각이라고 하셨다. 물론 이런 사정을 몰랐던 왕진자 씨는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할아버지 회사? 네, 스카토라고 들어봤죠? 뭐 스카토? 거기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인데?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요. 내 말을 들은 왕진자 씨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고 나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할아버지께 말씀 잘 드려놓을게요 라고. 잠깐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잘 드릴 건데? 그거야 그때 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얘긴 그만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즐기세요. 왕진자는 영혼이 가출한 표정으로 장승처럼 서 있었다. 나는 엄마들에게 최고의 티타임을 선사한 것은 물론 집에 갈 때는 선물까지 들려서 보냈다. 티타임 내내 왕진자 씨는 나한테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지 아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지 맛있는 음식도 입에 못 넣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앉아만 있었다. 그동안 똥파리처럼 왕진자 주변을 따라다니던 엄마들은 생각지 못했던 최고급 티타임과 선물에 대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면서 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이익이 되는 곳에 줄서기 바쁜 인간들은 내 쪽에서 손절이다. 그 후 나한테 큰 신뢰를 했던 왕진자 씨는 남편과 같이 사죄를 하러 찾아왔다. 나는 가볍게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왕진자 씨 남편 귀에 흘러들어갔고 왕진자 씨는 남편한테 된통 혼이 나고 지금 내 앞에서 울면서 남편분과 따님에 대해서 큰 결례의 말을 한 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번 다시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며 사죄했다. 남편과 딸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났었다고 솔직히 얘기한 후 나도 미안했다고 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아내가 입을 잘못 놀려서 자기한테 화가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분명했다. 사장님의 손녀를 모욕했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 사장님이 될 후계자를 멸시했으니 말이다.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들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왕진자 씨는 나랑 마주칠 때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망을 친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말이다. 친한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왕진자 씨 남편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왕진자 씨는 엘리트 출신의 남편분을 만나 지금 같은 생활을 누리게 됐는데 만약 이혼을 당하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내가 무서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귀찮은 사람이 없어져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계급 갈라치기며 갑질에서 해방돼서 더욱 편한 건 물론이다. 몇 층 몇 평에 사는지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왕진숙. 남편 한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추석, 설 명절에는 꼭 시어머니를 뵈러 갔다. 시댁까지는 고속전철로 편도 2시간 거리여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주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소 명절 때만이라도 꼭 가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니들이 여기 내려와서 같이 살자가 입버릇이었고 툭하면 전화해서 불평불만이 쏟아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가는 건 물리적으로 뻔히 불가능한데도 지치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가 우리에겐 큰 부담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전업주부이다 보니 24시간 자기 한가한 시간에 툭하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진숙이니? 언제 내려와서 살 건지 정했니? 어머님, 그건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이야말로 왜 맨날 똑같은 대답이야? 내려오라는데. 진수씨 직장을 생각하셔야죠. 그건 지금은 절대 불가능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이 집이 누구 집이니? 진수 집이잖아. 자기 집에 와서 살라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직장은 내려와서 다시 구하면 될 일을 가지고 버티길?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여러 말 필요 없고 당장 짐 싸서 내려와. 나도 지친다. 내 말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언성을 높였고 그런 시어머니한테 나야말로 정말 지쳐갔다. 남편은 내 입장을 이해했고 걱정해줬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나왔어.
왔어? 나 진짜 못 살겠어. 오늘 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뻔하지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노인네 지칠 줄을 모르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아집이 센지. 이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해. 그 정도야?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따가 전화해서 다시 말할게. 앞으로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게 좋겠어. 고마워. 남편은 매번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설명도 하고 주의도 줬지만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해는커녕 점점 화를 내면서 막무가내로 생떼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작전으로 나갔더니 라인으로 전화 받으라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동거 얘기를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떠들었다. 우리 옆집 아들도 서울 직장 그만두고 집에 내려왔다더라.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하는데 니들도 직장 그만두고 내려오면 되잖아. 남들이 그런다고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죠. 저희한테도 저희들 생활이란 게 있어요. 그럼 난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라는 건데? 니들은 부모도 없냐?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하시는 건데요? 내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루에도 100통 이상씩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아예 착신 거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간은 잠잠했는데 이번에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진숙이 내 전화 착신 거부했냐? 당장 해제하라고 전해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됐다. 나도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은데 니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니까 돈이나 보내. 그게 싫으면 이 집은 니들 집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러 내려오든가.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도 다 갖다 치우고. 나와 남편은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일단 청소를 이유로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면서 작전을 제안해왔고 나도 그 작전을 돕기로 했다. 우리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풀이를 했다. 부모와의 길을 먹같이 알고 니들은 무슨 낯짝으로 내려온 거니? 이 집에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부터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처분할게요.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나가셔서 맛있는 거라도 드시고 오세요. 남편이 용돈을 듬뿍 줬더니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고 신이 나서 외출을 했다. 우리는 곧바로 시어머니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대청소했다. 시어머니가 소형 금고에 넣어놓은 귀중품 외에 쓸데없는 물건들은 전부 종이박스에 넣어서 처분하기로, 아직 쓸만한 물건도 쓸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쓰레기로 분류했다. 그러자 2시간 정도 만에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됐다. 마지막으로 현관 열쇠를 바꾸는 것으로 작전 마무리. 시어머니의 소형 금고는 마당 풀더미 뒤에 숨겨놨다. 물건들을 넣은 종이박스는 창고에 쌓아뒀고 미리 준비해뒀던 편지를 현관문에 붙여놨다. 살고 싶지 않은 집에 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쓸데없는 물건인 어머님 물건은 전부 처분했고 귀중품은 마당 한편 풀더미에 숨겨놨어요. 지금까지 불만과 불평만 하면서도 살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시어머니가 읽고 있을 무렵 나와 남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열을 내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편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착신 거부 수순에 라인도 차단하자 아무 연락도 할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틈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딴 데로 가면 시골집을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스, 전기, 수도를 정지시켜버렸다. 만에 하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건 이제 불가능했다. 혼자서 고속 전철을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엄두도 못 낼 거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건배를 들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혼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심심풀이로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힐 거리도 없어지고 아무 할 일도 없이 멍만 때리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고속전철을 타고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쉴 새 없이 누르면서 현관문 밖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너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없는 척하면 누가 속을 줄 알고?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데
무서워진 나는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니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와 줬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주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당장 내 집 돌려내! 누가 그 집 팔라고 했어? 내 물건들도 다시 다 찾아와!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집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난 아들 왔냐? 감히 엄마를 이따위로 골탕 먹여? 이 천벌을 받을 놈? 그만 조용히 돌아가세요. 아님 경찰을 부를 거니까 가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압한 후 돌려보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고 우리 집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한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출근한 후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살고 있던 집을 내놔버렸다. 집을 팔고 곧바로 보안이 철저한 맨션을 구입한 후 시어머니 모르게 이사를 했다. 집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된 이상 맨션이 낫겠다고 판단한 우리는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빠르게 이사를 마쳤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미 거기 안 산다는 걸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을 했고 우리도 그제야 조용하게 살게 됐다. 시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협박하다시피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몇 배로 더 고독하게 살고 있을 게 뻔했다. 우리는 막가파 시어머니의 횡포에서 벗어나 새 맨션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게 됐고 이 고요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느끼고 있다. 내 이름은 이영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9년 동안 줄곧 불임으로 소가리를 해왔다. 아이는 없었지만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했다. 남편보다 내 월급이 더 많아서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냈다. 우리 집과 시댁은 가까웠는데 시댁에는 시부모님 외에 아이 셋이 딸린 이혼녀 시누이가 있었다. 시누이는 애엄마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줄게. 라며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애들을 맡겨서 상당히 곤욕스러웠다. 어떤 때는 시댁으로 호출해서 애들을 맡기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무척 원했기 때문에 시누이 애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다. 따라서 남편은 내가 시누이한테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불쾌해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어딘가에 살아 계실 것 같은데 행방불명이라 소식을 알 수가 없다. 시부모님은 부모복 없는 너한테 우리가 효도할 기회를 주마? 라고 하면서 시누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나에게 부담을 안겼다. 남편은 내가 속 썩는 것도 모르고 어엿한 가족이 생겨서 당신도 든든하지? 라고 태평한 소리를 자주 했고 시누이나 시부모님의 뭐뭐 하게 해줄게 라는 자기들한테만 좋은 강요된 가족애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에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을 무렵 몸이 계속 안 좋았고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좋아지기만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 결과 하수체 종양이란 게 발견됐고 의사로부터 여명 1년이라는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두려웠고 절망했다. 도저히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는 그 어떤 신뢰관계도 없다고 판단. 나는 이 사실을 혼자서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2세대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다. 시누이의 제일 큰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자주 돌봐줬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의가 없다 못해 선을 넘었다. 어려서부터 미운 짓만 골라서 있었지만 갈수록 시누이를 닮아가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굴었다. 그런 시누이 딸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와달라고 했다.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애타게 부탁하길래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8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로 연락한 건데?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신우이 딸이 작은 소리로 우리 먹은 거 계산 좀 해 라고. 야, 이 아줌마는 엄마나 다름없거든? 오늘 우리한테 한턱 쏜대. 우리 친엄마는 짠순이에 개짜증나는데 이 아줌마는 돈도 많고 절대 짜증 안 내니까 마음 놓고 시켜. 너 이러려고 나 불렀니? 엄마가 딸 부탁 들어주는 기분이 이런 거야. 얼른 계산해. 신우이 딸은 건방지게 내 종아리를 걷어차면서 명령조로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계산대로 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단숨에 건너편 쪽으로 길을 건넜고 패밀리 레스토랑 반대편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고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인내심의 한계점이 무너졌고 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복수 1단계로 시부모와 남편이 계속해서 졸라대던 2세대 주택 계약을 수락했다. 예전부터 신우이는 자기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주고 있는 거라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신우이는 이것저것 요구가 많았고 안 들어주면 버럭버럭 화를 냈는데 그 모든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신우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일렀는지 신우이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옳게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조카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개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 얘는 외숙모한테 엄마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애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수가 있냐고. 엄마처럼 생각했다는 애가 어떻게 다리를 걷어차요? 그렇게 버릇없게 구는데 어떻게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계속 그럴 거야? 됐고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 평소라면 100% 신우이 편을 들었을 남편이 2세대 주택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그랬는지 어쩐 일로 내 편을 들었다. 내 기분이 틀어져서 눈앞에 와 있는 2세대 주택 계약이 물거품이 될까봐 조바심 상태인 남편을 제대로 이용하기로 했다. 2세대 주택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몇 달 후 집은 부분적인 인테리어만 남겨두고 있었고 나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회사를 퇴직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금은 남편 수입으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액이었고 내가 5.5, 남편이 4.5의 비율로 지불할 예정이었다. 첫 계약금은 부부 공동통장에서 지불을 완료했다. 시부모와 시누이는 돈 씀씀이가 해픈데다 일하는 걸 싫어했다. 세 사람의 전 재산을 합쳐도 거의 0에 가까웠다. 남편 혼자서는 절대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시부모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연금수당을 받을 수도 없었고 시누이는 파트 근무를 짧게 하는 게 다였다. 나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내 병에 대해서 함구한 채 2세대 주택을 덜컥 계약했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신변 정리를 하다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며 사진들이 나왔다. 그걸 보고 있으니 남편하고 사랑이란 게 있던 시절이 먼 옛날처럼 아득했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련 없이 처분했다. 내 몸의 변화도 내가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남편에게 내 감정도 이미 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행방불명 상태인 아버지에게 혹여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아버지 덕에 내가 겪었던 피해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퉁치는 걸로, 그리고 내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감지했을 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을 해약했다. 신변 정리를 완벽하게 끝낸 건 2세대 주택이 완성되기 직전이었다. 그때까지는 병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유지했지만 결국 무너졌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남편은 처음으로 내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도 충격을 먹었는지 한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을 잃고 있었다. 그 상태로 시댁에 가서 내가 곧 죽는다는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울면서 했다고 한다. 다음 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시부모와 시누이가 병실로 들어섰다. 좀 있으면 집이 완성되는데 이 판국에 죽을 병이라니. 이게 말이 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중대 사안을 왜 말을 안 했어? 이제 와서 우리들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돈 없는 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들 걱정만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역시 복수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다. 그날 큰 조카한테 무시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함부로 한 사람들한테 복수해야겠다 라고. 그 일만 아니었어도 저도 복수까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뭐래니? 그럼 이게 다 내 딸 탓이란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시누이 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단단히 혼이 난 후 울면서 나한테 사과했다. 하지만 식구들한테 완전히 미움털이 박히고 말았다. 일단 어린애고 하니 그 정도에서 시누이 딸에 대한 복수는 일단락 짓기로 했다. 남편은 병원에 올 때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정말 무슨 방법이 없는 거냐며 안달을 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다. 부탁이야. 나만 두고 가는 거 반칙이야. 솔직히 말해. 내가 아니라 대출금 갚을 길이 막막해서 이러는 거지 당신? 날 뭘로 보고 그래?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아기도 낳고 가족이 늘어나는 걸 기대했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함을 깨달았어야지. 이젠 늦었어. 그런 말 하지 마. 나 이제 어떡하라고 자꾸 그래. 곧 죽을 사람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봐. 앞으로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보다 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니들도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나는 남편과 부부인 상태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중에 이혼이 성립됐다. 보험을 해약했기 때문에 입원비를 사비로 부담해야 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내 입장에 서서 모든 일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해줬다. 덕분에 남편, 시부모, 시누이한테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그 후 나한테 빌붙어서 마련하려고 했던 2세대 주택은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해보고 매각하게 됐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빚에 허덕이며 살게 될 것이다. 남편은 이게 다 나를 함부로 대한 시누이와 시어머니 탓이라며 가족과 손절했다. 시댁 식구들은 원래 살고 있던 집도 이미 매각한 뒤여서 그 집에서도 못 살고 이사를 나와야 했다. 모두 6식구가 겨우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말종들을 단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나는 병원에서 여생을 정리할 생각으로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검사를 통해서 병의 진행이 멈췄다는 걸 알게 됐다. 약물 치료와 함께 체력 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요법을 병행한 결과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됐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입원한 지 3달 만에 퇴원한 후 홀로 서기가 시작됐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전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다. 이혼 후 남편 및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남남이었고 퇴원 후 얼마 동안은 위자료와 저금으로 생활했다. 얼마 후 병원에서 직장에 다녀도 좋다는 말을 들었고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새 삶과 함께 자유까지 얻은 나는 제2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사이다 무비툰. 내 이름은 강조해. 남편 나대기와 2식구이며 직업은 회사원. 대학 졸업 후 대형 광고회사에 취직한 나는 원래부터 일하는 여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다. 최근 승진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한층 더 높아진 나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은 주유소에서 단시간 알바를 하는 게 전부였다.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은 사회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타입이었고 돌봐주고 싶어지는 사람이었다.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여린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는 연애 2년을 거쳐 결혼했고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단점이긴 하나 성격은 나쁜 점이 별로 없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하는 짓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짓들 뿐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와 계셨다.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유약한 남편을 떡 주무르듯이 했고 자기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를 만나면 남편은 마치 세뇌당한 사람처럼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그날도 퇴근하고 들어가자 남편이 왔어? 하면서 나를 반겼다. 시어머니는 난 이제 일어나야겠다. 오늘 한 얘기는 너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리 알고? 라고 하더니 서둘러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남편한테 오늘 한 얘기라는 게 뭐야? 라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잡아떼면서 우물쭈물했다. 이게 숨길 일이야? 무슨 얘기했는지 말해봐. 라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입을 다물었다. 분명히 뭔가 수상했지만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었고 내 속만 답답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댁에 가는 날도 부쩍 늘어났다. 두 사람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해 짜증만 늘어났고 대화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날이 늘었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다. 한 달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황당한 얘기를 꺼냈다. 대출받아서 2세대 주택 샀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너 딴소리 하면 이혼이야? 라면서 막무가내로 던지는 남편. 뭐? 2세대 주택? 내가 너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이 계획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던 날 갑자기 2세대 주택 얘기를 꺼내면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새 집에서 다시 같이 살면 그게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니?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세뇌시켰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꿰매 넘어간 남편은 자기가 대출받아서 2세대 주택을 사겠다고 나섰고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다. 그때 내가 남편에게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택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바로 현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남편은 대출은 벌써 받았어. 엄마가 잘하는 대출회사에 연락했더니 한 방에 간단하게 되던데? 라며 으스댔다. 대출회사 명함을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다. 곧장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사채업자라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반항하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나를 협박하길래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더 수상했다. 나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당신 그 회사에서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에 혼자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시어머니한테 대출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라고 말씀드리자 그럴 리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남편과 똑같았다.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대기 씨는 알바생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택 대출을 해줄 리가 없다고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기 월급이 뭐가 100만 원이라는 거야? 주유소 청사원의 주임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라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응?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넌 아까부터 뭐라는 거냐? 우리 아들이 왜 알바를 해? 영양가 없는 소리 그만해! 라면서 코웃음을 쳤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정사원이라고 거짓말을 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 정도 대출받은 능력은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사채업자라고 사실을 말해줘도 절대 믿으려고 하질 않았다. 사채업자한테 거액의 돈을 빌리려는 두 사람과 더는 가족이란 이름하에 있을 수 없었다. 내 인생마저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없는 법. 그렇게 생각한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도 다 사라졌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남편은 나를 더욱 함부로 대했다.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무슨 말만 나오면 이혼 서류를 들춰보이면서 나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한 방에 받았고 내가 밖에 나가면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너도 이런 남자 놓치기 아깝지? 라면서 개 잘난 척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랑 한패가 돼서 동거하게 되면 집안일은 네가 다 맡아. 며느리잖아. 라면서 돈도 내가 버는데 집에서도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수입도 더 많고 일하는 시간도 길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는 편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모습을 보고 나니 시어머니의 막강한 영향력에 공포심마저 느껴졌다. 남편은 점점 엽기적으로 변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아예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았다. 이게 뭐야? 라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네가 절대 반항 못할 거라고 해서. 라며 거만하게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나는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왕 바닥까지 맛본 마당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꼭 보고 나서 이혼하리라 다짐했다. 한 달 후 남편이 일이 척척 진행돼서 집 딱 샀어. 이사 준비는 네가 혼자서 해.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길래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다음은 남편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접수시킨 후 짐을 챙겨서 미리 계약해뒀던 아파트로 옮겼다. 얼마 안 있어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야, 내가 이사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이혼이다. 라고 하길래 그럼 나야 땡큐지. 월 100만 원으로 대출빚 열심히 갚아? 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핸드폰도 꺼버렸다. 다음날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다. 너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로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이젠 남남이고 그 집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혼? 라고 시겁하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함부로 회사로 찾아오면 경비원 부를 거야? 라고 경고한 후 야멸차게 가라고 하자 너 나랑 이혼하면 너 분명히 후회한다. 갈 생각은 안 하고 소리만 질러댔다. 남편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무렵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앞세우고 회사로 찾아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그게 말이다. 그 대출회사가 네 말대로 사채업자였어. 빚 갚으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살 수가 없다. 네가 빚 좀 같이 갚아줘야겠다. 라고 부탁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라고 하자 남편이 울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네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라며 울먹. 나는 두 사람에게 이미 이혼한 마당에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거절한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출빚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다 집이 넘어갔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은 빚을 갚으라며 이상한 일자리를 알선했고 남편은 어디 해외로 보내졌다고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밀수, 밀매와 관련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국내에 남아서 장기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이자만 겨우 갚는 실정. 빚만 점점 불어나고 있다나 뭐라나. 한편 나는 남편, 시어머니한테서 무사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솔로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도 남편, 시어머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 두 사람한테서 벗어나기로 한 건 더없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멍청한 남자한테 속지 않으려면 사람 보는 안목만큼은 길러야 한다는 게 내 신조가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내년에 결혼 예정인 약혼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는다고 해뒀으니까 울 진자랑 집에서 느긋하게 볼 수 있어. 응? 순간 뭐래니? 메시지 의미 해석 불가 상황. 30초 정도가 지나서야 이게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즉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딱 걸린 상황. 바로 처단을 내릴까 하다가
일부러 장단을 맞춰주기로 작전을 바꿨다. 뭐래니? 오늘 못 만난다고 했잖아. 나 회식 있다고 말했는데 까먹었어? 한참 있다가 남친이 내가 착각했었나봐. 미안, 이름도 오타가 났네. 근데 오늘 진짜 못 만나? 섭섭해서 어쩔. 회식 끝나면 한밤중일 거야. 미안. 우린 내일 보면 되는데 뭘. 내일까지 꼭 참을게. 다시 연락할게. 알고 보니 나도 연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물론 회식은 없었다. 바로 이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와 나는 매우 사이좋은 모녀였다. 쇼핑도 취미도 잘 맞는 사이. 헐, 너 한 건 잡았구나? 이게 뭐라고. 쓸데없이 흥분한 엄마를 데리고 남친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기로 했다. 남친과는 1년 정도 만났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 완료, 반동거 중. 열쇠도 있고 거침없이 남친 집으로 진격.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방 안의 휴지와 상비하고 있는 콘돔을 몽땅 치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엄마랑 합류해서 잠복하고 기다리는데 불륜 남녀가 등장.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고 얼마 후 집안의 불이 다 꺼졌다. 하지만 중간에 지금 딱 필요한 휴지며 콘돔이 안 보이자 물건을 찾으려는 듯 방에 불을 킨 순간 사진 촬영 실시. 뭐야?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자 시겁한 두 사람은 홀딱 벗은 상태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미 다 들통났으니까 침착해. 네가 왜 오늘 회식이라며? 처음엔 멘붕의 현타에 정신을 못 차리더니 대박, 재수 너 지금 대형 사고 난 건 알고 있지? 라고 엄마가 존재감을 나타내자 얼굴은 더욱 흑빛으로 죽어갔다. 증거 사진을 몇 장 더 촬영한 후 두 사람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고 증인 신문에 착수. 안녕하세요. 전 약혼녀 최강이에요. 내키지는 않겠지만 상황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직접 하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던가요? 한진자의 핸드폰 검열 시작. 그냥 할게요. 왕재수 선배랑은 회사 선후배 사이고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약혼자가 있는 것도 알았는데 포기가 안 돼서 그만. 그렇구나. 회사 동료고 그쪽이 먼저 좋아하게 됐다 이거네요? 약혼자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네, 약혼자한테는 미안한 마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바보 같은 제 잘못이에요. 진짜가 전부 책임질게요. 제발 왕재수 선배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뭐래? 순정파니?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됨? 완전 착각하고 있는 바보 같은 여자를 보고 있으려니 왕짜증이 몰려왔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진자씨의 순도 100% 순애보에 제 마음이 다 저려오네요. 왕재수를 정말 사랑하시나봐요? 네, 맞아요. 대책 없이 사랑에 빠진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전부 다 책임질게요. 죄송해요. 진짜야. 비련의 여주인공의 빙의한 한진자를 보며 폭풍 감동 중인 왕재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한진자 씨한테 청구할게요. 에? 위자료라는 워딩이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마치 위자료라는 말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저 맹한 표정이라니.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찐 사랑이란 건가 봐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게요. 저 위자료라니 무슨 뜻이에요? 어머, 모르고 계셨나 봐요? 저랑 왕재수랑 결혼 날짜 잡은 사이였어요. 자그마치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 중에 저지른 불륜은 결혼했을 때 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알죠? 그래서 나는 불륜 관계인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식이니까 다 각오하고 만난 거 맞죠? 그래서 다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설마 그것도 모르고 한 말은 아니죠? 내가 빠른 속도로 브리핑을 마치자 진자는 얼굴이 파리해지더니 현타가 온 듯 그 위자료는 얼마를... 진자와 한 배를 타게 된 왕재수가 역시나 파리한 얼굴로 물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재수 씨한테는 5천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이었고 한진자 씨는 그거 반 정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두 개 합쳐서 전액 진자 씨가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진짜로 그런 돈 없어요. 전 못 내요. 방금 전에 진자 씨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한 말이에요? 설마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아무튼 나는 위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면서
순정파를 포기하고 성과를 부렸다. 일이 복잡해졌네요. 그럼 좋아요. 왕재수 씨가 자기 몫을 내는 걸로 하죠. 진자 씨는 2,500이면 납득하겠어요? 난 그것도 많다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진자 전화기로 진자 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와우, 그 엄마의 그 딸. 실은 제 약혼자가 진자 씨랑 불륜을 해서요. 지금 두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듣는 중이었어요. 뭐야 너? 어디서 헛소리야? 우리 진짜 그런 애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는 거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걱정 마세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겠다면 따님 벗고 있는 사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백문이 불여일견. 증거 사진을 전송하자. 이제 믿으시겠어요? 관계자 전원이 모여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알았으니까 기다려. 남편하고 같이 갈 테니까. 온다고 하니 일단 작전은 성공. 순순히 인정할 타입은 아닌 것 같고 피곤한 상황이 예상됨. 다음으로 왕재수 부모님께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거의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 오늘은 각각 부모님께 연락만 드리고 다음날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공개했다. 증거를 보더니 왕재수 부모님도 한진자 부모님도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먼저 한진자 모친이 진자야, 너 진짜 약혼자가 있는 거 알았어? 이 남자한테 속은 게 아니고? 아니요, 진자 씨는 어제 분명히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라고 했어요. 넌 빠져! 난 우리 진자한테 물었어. 진자야, 네가 말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주눅이 든 한진자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급 후회하는 표정으로 알고 있었어 라고 했다. 사실관계 입증됐고요. 왕재수한테 5천, 한진자 씨에게는 절반인 2,500만 원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내가 돈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왕재수가 말한 순간 빡이 친 아버님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 입 안 닥쳐? 네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강희한테 안 들켰으면 멀쩡히 결혼해서 뒤에서 딴짓할 생각이었냐? 뭐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그리고 그 전에 무릎 꿇고 빌어. 에라이 못난 놈.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파서 그랬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왕재수.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다. 한진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묻자 역시 한진자보다 모친이 먼저 치고 나왔다. 2,500이 이제 개 이름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바람핀 걸 줘가지고 2,500씩이나? 신종 꽃뱀이야 뭐야? 그러세요. 참 안타깝네요. 그럼 법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자 한진자 부친이 사색이 돼서는 아니요. 네 아주 그럼요. 라면서 앞으로 나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는 병풍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때부터 그들 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니까. 남의 결혼을 다 망쳐놓고 무슨 자격으로 잘났다고 떠들어. 위자료를 냈다고 해도 진자가 한 짓이 없어질 것 같아? 또 만약에 진짜 고소라도 당하면 앞으로 진자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순 있겠냐고.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해. 내 말 알아들어? 그제야 한진자 모친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색이 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왕재수의 결혼은 파탄이 났고 왕재수와 한진자는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왕재수로부터 러브레터 폭탄이 장렬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는 데만 익숙했어. 그러다 결국 너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난 이제 개봉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너밖에 없어. 너 왜 답장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위자료니 뭐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지 말고 우리 이 돈으로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어? 이런 허접한 문장으로 내 눈과 머리를 더럽히길래 바로 왕재수 부친에게 연락했다. 다시 한번 이런 걸 보내면 위자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자 다시 한번 아버님이 주먹이 마중을 나갔는지 왕재수의 문자 폭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왕재수는 다니던 직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됐고 대신 친척이 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취업하게 됐다고 한다. 회사 내에는 한때 좀 놀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데
누가 보면 조폭으로 착각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동료로 있는 곳이라고 한다. 더구나 사원 숙소에 강제로 입소된 상황인데 5천만 원을 다 갚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 고생이 많다, 왕재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